오늘 아침 일라디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는 또 한 번의 명절을 앞두고서 다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다음을 기약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립고 아쉽고 또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뭐가 됐든 조금이라도 더 챙겨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모여 앉아서 맛 좋은 우리 고기, 생선을 굽고 또 달달한 우리 과일도 나눠 먹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바람인 거죠. 그래도 고민 끝에 고른 건강한 우리 농수축산물, 우리 먹거리만으로도 서로의 안녕을 비는 그 마음이 충분히 전해질 겁니다. 꼭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좋고 두둑한 용돈이 아니어도 괜찮을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사하게 건강하게 별탈 없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는 큰 선물이고 위안이 될 테니까요. 힘든 시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로 함께합니다. 도시 농부들의 궁금증을 오늘도 박영재 관장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평소에 텃밭 농사 지으면서 어려웠던 점 있었다면 문자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한 송이씩 떼어서 보면 잎이 풍성한 나무 같기도 한 이것. 이것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 100g에 비타민C가 98mg 들어있는데 이 정도면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위험을 낮추는 칼륨이 100g당 370mg. 여기에 빈혈을 예방하는 엽산도 풍부한 건강 식재료죠. 이것은 원래 지중해에서 건너온 채소인데요. 서양 사람들은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이것과 대파를 함께 끓여 먹기도 한다네요. 싱싱한 이것을 고르려면 녹색이 진한 것을 고르고 크기는 적당하면서 단단한 것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봉오리가 꽉 다물어져 있고 중간이 볼록한 것이 싱싱하고 좋은 것이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것을 씻을 땐 꽃봉오리 부분이 물에 잠기도록 뒤집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두면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오염물질이 떨어진다니까 이 방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설인데 연휴 끝날 때까지도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잖아요. 가능한 이동과 접촉을 줄여야 한다는 뜻인데 지금 코로나 말고 또 가축 전염병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도 이동과 접촉을 좀 가능한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당국에서도 이번 설은 직계 가족이더라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명 이상 모임을 금지, 자제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이나 성묘 등으로 이 사람과 차량 등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방역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 발생 건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발생 현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어제 오전을 기준으로 총 163건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이제 양 부처가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금 농장에서 이제 87건이 발생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2017년 그리고 지난해부터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 발생 양상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야생 조류에서의 발생건이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방역 당국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외부 활동이 늘어나다 보면 이게 또 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야생 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0월에 22건이던 것이 11월에는 56건, 그리고 12월에는 79건, 그리고 지난달에는 96건이 발생한 것처럼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까지 총 1,03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야생 조류, 야생 멧돼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나서 조금 그래도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을 좀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마련된 대책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 농식품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가금 농장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이것을 오는 28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전담관 4,500여 명이 체크리스트와 리플렛 등을 활용해서 농가를 직접 지도 점검해 나간다고 하고요. 주요 내용은 기본적인 방역 대책들인데 농장 주변과 차량 물품에 대한 일제 소독 그리고 생석회 보강 그리고 야생동물 차단만 점검 등으로 기존에 나온 대책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또 최대 1,000여 대의 이제 소독 차량을 동원을 해서 철새 도래지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지역 일대에 대한 소독이 실시가 됩니다. 또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10일과 15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을 해서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게 됐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설 연휴 전후로 이제 방역 울타리 취약 구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하고 멧돼지 불법 포획이나 자가 소비 등과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함께 밀렵 감시단 130여 명을 투입을 해서 현장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연휴 전후로 다들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축산농가 또 관련 종사자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 협조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주의사항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 철새 도래지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요.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지역으로의 방문도 삼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5일까지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터미널 주차역 그리고 마을 입구 등에도 홍보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요. 또 TV 자막으로도 지금 관련 내용들이 송출이 계속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방역 유의사항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는 성묘 중에 멧돼지 폐사체를 만약에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를 했고요. 또 성묘 후에 남은 음식을 산에 남겨두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 민원 콜센터는 110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나눠보죠. 지난해 연근해업 생산량이 소폭 늘었다는 소식인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근해업 생산량을 해양수산부가 다시 분석을 해서 내놨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지난해 연간의 어업 생산량이 총 93만 2천 톤 정도로 2019년에 91만 5천 톤에 비해서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대중 어종 대부분에서 이제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이 고등어 생산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생산량으로만 좀 보면은 멸치가 21만 7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요. 고등어가 7만 7천 톤, 갈치가 6만 6천 톤, 그리고 오징어가 5만 7천 톤, 정갱이류가 4만 6천 톤, 그리고 참조기가 4만 1천 톤, 삼치류가 3만 3천 톤 정도로 잡힌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해 그 멸치 자원이 풍부해졌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종별로 보면 그 어획량이 어땠습니까? 이게 먼저 20% 이상 늘어난 어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참조기, 갈치, 멸치, 꽃게, 가자미류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줄어든 것은 아귀류와 앞서 말씀드린 고등어 등인데요. 참조기나 갈치처럼 어획량이 늘어난 품목의 경우에는 이 조업 시기에 또 주요 어장에서 서식 환경이 좋아진 때문으로 분석이 됐고요. 특히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고 또 보다 큰 어종의 먹이가 되는 멸치의 경우에도 4월에서 8월 산란기의 어란 밀도가 전년에 비해서 2.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등어 어획량은 23.5%나 감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주어기가 이제 9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인데 11월부터 12월에 기상이 좋지가 않아서 제주 주변 해역에서 어장이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도시 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금요일이 설입니다. 준비는 다 해놓으셨어요? 네. 네. 우리는 그 새해 맞이 1월 1일이 있고 또 설이 있어서 뭐 계획이 좀 흐지부지 됐을 때 마음을 다잡기가 좀 좋은데 도시농부들도 이제 한 해 농사 계획을 준비하실 때인데 올해가 나는 처음은 아니고 한 3, 4년 정도 해봤다. 또 나는 수학에 관심이 좀 많다. 이런 분들 1년 내내 좀 계속 수학을 하고 싶다. 이럴 때 텃밭을 어떻게 꾸릴까 그런 고민을 좀 하실 듯도 싶은데 이런 경우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를 오늘 알려주실 거라고요? 네. 제가 양평에서 토종작물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 청년들이랑 같이 요즘 농사 계획을 짜느라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동안 농사를 배우면서 자급을 위한 농사는 해봤지만 이제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생겨서인지 청년들도 수확물을 팔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농사부터는 토종 농산물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들에게 2주 단위로 배달 판매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우선 작물을 선정했더니 62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월별로 몇 가지 농산물을 배달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7월과 10월에 각각 37종하고 38종으로 이렇게 가장 많은 종류의 수확물을 배달할 수 있겠더라고요. 쉬는 가족에게 판매할 계획을 잡고 심어야 할 포기수와 면적을 계산하니 이렇게 좀 1000평 정도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간에 배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재배를 하려다 보니 파종 간격이라든지 작물 사이 배치도 고려해야 해서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해야 이 농사 계획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계획한 내용을 도시 농부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야, 이 계산 계획도 다 정보가 있으니까 가능하신 건데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구독 서비스처럼 2주 간격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꾸러미를 배달을 해주면 이제 그 외국인 가족들이 우리 농산물로 이제 요리를 해 먹는 거군요. 네. 야, 이런 또 판로를 찾아냈다는 청년들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때마다 이렇게 수확물을 거둘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진짜 면적도 계산해야 되고 수확 시기며 거슬러 올라가서 씨 뿌리는 시기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좀 챙겨야 합니까? 우선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한 건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좀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메모를 해 두셨다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율성이 어, 제일 중요한 거군요. 예. 네. 우선 그 상추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추는 적상추가 있고 청상추가 있는데 적상추는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편이니까 반대로 청상추는 수확 시기가 이렇게 긴 편이죠. 작물마다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것을 고려해서 파종 간격을 정하게 됩니다. 수확기가 짧은 적상추는 1, 2주 간격으로 그리고 수확기가 긴 편인 청상추는 2, 3주 간격으로 이렇게 파종을 하면 연중 상추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더위에 약하니까 너무 더운 7월이나 8월 사이에는 반그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1, 2주 간격으로 심는 작물로는 시금치, 완두콩,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상추와 같은 엽채류 종류입니다. 네. 너무 더울 때만 그늘을 해주고 이제 다른 때는 계속 이 간격으로 해주면 연중 수확이 가능한 거군요. 엽채류 종류는 1, 2주 간격으로. 또 다른 작물은 어떻습니까? 2, 3주 간격으로 심어서 연중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종류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옥수수가 있겠고, 케일, 열무, 순무, 얼갈이 종류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마지막 파종 시기가 7월 초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심으면 수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옥수수는 10월 초 수확으로 이렇게 심게 되면 옥수수를 8월부터 10월까지 3달 동안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종류인데도 품종이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런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때 같은 종류의 옥수수여야 합니다. 검정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를 이렇게 2주, 3주 간격으로 심으면 보통 하얀 옥수수에 까만 옥수수가 섞여 나오고 또 하얀 옥수수에는 까만 옥수수가 이렇게 섞여 나와서 네네. 이때는 4주 이상 간격을 해야 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2, 3주 간격은 금방 따라와서 같은 시기에 꽃이 피면서 꽃가루가 날아와 이렇게 섞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품종을 그대로 살려서 이제 수확을 하려면 4주 간격은 두고 심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간격을 두고 심을 만한 작물들은 뭐가 있습니까? 3, 4주 간격으로 심어야 하는 작물들인데요. 당근, 오이, 아욱, 과 같은 이런 작물들은 이렇게 3, 4주 간격으로 심으시면 되고요. 호박, 근대와 같은 작물들은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심으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똑같은 작물인데도 수확기를 다르게 잡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어른들이 부르기를 이제 조생종이나 예.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수확기가 다른 작물들은 효과적으로 이렇게 같이 심어서 수확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깨는 올깨라고 해서 조생종이 있고요. 늑깨라고 해서 만생종이 있습니다. 열매가 달리는 시기가 서로 달라서 깻잎 수확과 들깨 열매 수확을 달리할 수 있고 올깨는 일찍 수확하고 또 이후에 다른 작물로 시금치와 같은 작물들을 파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면 수확 기간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때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이른봄 추울 때죠. 이른봄과 또 늦가을에 비닐 터널을 씌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또 너무 더운 혹서기에는 그늘막을 설치해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고요. 환경을 그리고 바꿔주는 거군요. 예. 네. 그리고 같은 작물에서도 또 상품으로 팔 수 있는 부위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더구나 말리거나 또 이렇게 묵나물을 만들 경우에 판매할 수 있는 기간 더 길어지게 되죠. 그러네요. 이게 바로 신선하게 내놓는 게 아니라 말리면 또 기간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수확하고 나서 약간의 수고를 더 집어 넣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호박의 경우에는 넝쿨이 한참 뻗어나갈 때
호박잎과 호박순을 팔 수가 있고요. 애호박은 애호박으로, 또 애호박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말려서 호박 말림으로, 그리고 또 늙은 호박이 되면 늙은 호박대로 팔 수 있고, 말려서 호박꼬지로 이렇게 생산하면 연중 공급이 가능한 품목이 됩니다. 야, 그러네요. 이 받는 입장에서도 뭔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배달이 온다면 거기서 또 신선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잎과 열매, 뭐 줄기 다 쓰는 작물에는 이 방법들이 다 적용이 가능하겠어요. 네, 고추의 경우는 이제 초기 순지르기 할 때 고추순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열리면 풋고추로, 익어가면 빨간 고추로, 또 빨간 고추를 말리면 고춧가루용 고추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끝물에 또 순을 따서 고추순으로 다시 또 이렇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추순을 또 말리게 되면 또 묵나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음, 들깨도 깻잎으로, 그리고 깻순으로, 들깨가루용 들깨로, 그리고 들기름으로 이렇게 시기별로 다른 생산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야, 맞아요. 기름까지 짜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판매를 생각하고 그 계획을 세워본 그 시작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우리 집 식탁 위에 1년 내내 그 텃밭 수확물이 올라오는 게 가능해지겠네요. 네, 작업용으로 심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던 이런 부산물들이 이게 모두 식재료로 이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네. 아유, 진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도 고민이 필요한데요. 전체 밭의 5분의 1 정도는 부추나 취나물과 같은 다년생 작물로 배치하면 밭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공간을 놀리지 않고 또 집약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 사이짓기와 돌려짓기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 그 일의 양을 좀 줄이려면 전체 규모의 5분의 1 정도는 다년생 작물로 배치를 해라. 이거 명심해야겠고요. 사이짓기, 돌려짓기 예전에 한번 설명해 주신 것도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사이짓기는 서로 어울리면서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내는 작물끼리 심는 법입니다. 동반작물이라고도 하죠. 고추 모종을 60cm 간격으로 60cm 이상으로 이렇게 널찍하게 심고 그 사이에 열무나 얼갈이를 심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토마토와 토마토 사이를 널찍하게 심고 그 사이에 바지를 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짓기고요. 또 옥수수를 심고 나서 그 사이에 넝클 강낭콩이나 동북콩을 심어서 넝쿨이 옥수수를 타고 올라가게 하는 네.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종류의 작물을 심을 면적에 두 가지 작물을 심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동반작물, 사이짓기, 동반작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한 작물 심을 공간에서 두 작물을 키울 수 있다. 이거 알아둬야겠습니다. 진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돌려짓기는 그럼 이거는 이어지는 시간의 개념인가요? 예, 맞습니다. 돌려짓기로는 감자와 강낭콩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봄에 강낭콩을 심었던 자리는 수확하고 나서 가을 감자를 심을 수 있고요. 반대로 봄 감자를 심었던 자리는 수확하고 강낭콩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돌려짓기를 할 때에는 같은 과에 속하는 작물을 연속해서 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과에 속하는 작물은 같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양분 결핍이 올 수 있고, 또 같은 해충들이 와서 해충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꿔서 심어야 합니다. 봄에 심는 작물과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작물의 계통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텃밭을 관리할 수만 있다면 정말 대단히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한 해 농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렇게 청년들과 작부 계획을 함께 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작부 계획을 함께 좀 짜달라고 하는 주문이 많더라고요. 네. 그동안은 쌀이나 콩과 같은 곡식 종류만 이렇게 좀 판매를 해보다가 신선 채소를 새롭게 도전해보는 것이라서요. 소비자들의 반응도 벌써 궁금해지고 올해 농사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백지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텃밭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올해 한 해 농사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이면서 농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기대감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거 진짜 생각만 해도 좀 설레는 일인데 사실 그 일의 양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지금 한 3, 4년 경력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따라한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실 부분이 뭘까요? 어, 실제로 1년 내내 수학을 도전한다고 할 때. 1년 내내 수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그 파종 시기라든지 그 씨앗 심는 간격들 이걸 가장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좀 도움을 많이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사실 놓치는 일이 생길 거잖아요. 네.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많으니까 뭐 비료도 줘야 하고 이러다 보면 그 파종 시기를 놓쳤다 이러면 이제 간격이 비는 거 아닌가 이럴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좀 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미리 모종을 길러 놓으시면 씨앗으로 직접 파종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면 수확에 차질이 생기는데 이게 미리 모종을 길러 놓으시면 이런 파종 시기를 조금씩 놓치는 것 정도는 금방 커버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모종도 한쪽에서 준비를 해두시고 진짜 이제 계획표대로 움직이셔야겠어요. 이게 그냥 임기응변으로 될 일이 아니네요. 네. 네. 참 6685님 문자를 좀 보겠습니다. 4년 넘게 놀게 했던 아파트 1층 베란다 텃밭에 지난해부터 이것저것을 심기 시작했는데 일단 계획은 토마토, 가지, 고추를 심으려고 하신대요. 모종 심기 전에 땅을 좀 비옥하게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은 계속 놀고 있었네요. 4년 동안. 네.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비워놨으면 아마 이제 땅 그 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진됐을 수 있어서 네. 좀 유기물하고 좀 퇴비를 좀 넉넉하게 넣으시고 이렇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물 퇴비로 일단 땅에 힘을 좀 넣어주시고 네. 잘 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층 사시는 또 장점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 1235님께서는 질문 있습니다. 집에서 상추씨 싹 틔워서 5cm 정도 자란 것을 스티로폼 상자에 옮겨 심었는데요. 죽거나 크지를 않네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은 기온이 너무 낮고 또 아마 온도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저도 사무실에 이렇게 지금 상추를 심어놨는데 별도로 이렇게 조명 장치 달고 그리고 또 이제 온도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별도로 해놨더니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사무실에서도 온도를 올려주면 잘 자란다. 네. 네, 온도하고 빛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3401님께서 텃밭 정보 너무 좋습니다 하셨고요. 정답이라고 닉네임 쓰신 분도 박영재 관장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관장님 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정보 들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네, 행복한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좀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서울 기온이 영하 6도, 파주가 영하 10도, 대구 영하 4도, 제주도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요. 일부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도 양양, 설악산은 영하 16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서풍이 불면서 비교적 포근해진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낮에 영상 4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9도까지 기온이 오릅니다. 건조주의보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전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또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부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참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9명이 나왔습니다. 두 달여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는 264명인데요. 오늘도 비슷한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오늘 확진자 통계는 휴일 검사 건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일 기준부터 봐야 좀 확산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4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첫 확진자가 다름 아닌 요양원 대표였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요양원 대표는 지난달 21일 증상을 보였지만 요양원에 출근해서 지하부터 4층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입소자와 직원 등을 접촉을 했습니다. 이 요양원 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 조치해서 이 요양보호사가 마트와 약국 등을 둘렀고요. 요양원 지하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칸막이 없이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채 밥을 먹는 등 방역 수칙도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는 걸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이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이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러시아산 백신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러시아 백신은 과학저널 3차 임상 시험 결과 91.6% 그리고 65살 이상 고연령층에서도 91.8%라는 높은 예방률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값이 싸고 또 보관이 편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이 부족한 국가들이 러시아산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직 이 구체적인 백신 도입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백신 공동 구매 기구인 이 코백스에서 확보한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의 도입 시기가 2월 중순 이후로 다소 늦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75만 명분이 예정대로 들어오는데 날짜는 오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른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죠? 네, 오늘 새벽 기각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6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대전지법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백운규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어 보여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이미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돼서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백운규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애플이 만들면 뭔가 신기한 게 나온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애플이 전기차를 이제 만든다고 해서 그걸 현대차 그룹이 생산한다 이런 설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정도로 끝난 건가요? 네, 이 현대차 그룹이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애플카 개발설에 대해서 어제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 비밀리에 전기차 협력업체를 정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지자 애플이 화가 났다라는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인데요. 이 비밀을 원칙으로 하는 애플이 현대차 쪽에서 소문이 흘러나왔다라고 보고 결별을 통보한 격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인데요. 지난달 8일 한 국내 언론에서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개발을 협의한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현대차가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거나 협의를 진행 중이나 초기 단계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현대차 그룹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현대차의 일부 임원이 이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임원 13명이 3,400주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익 실현을 한 셈입니다. 네. 이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고 임원들의 주식을 파는 과정에 불공정 거래가 없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포항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서 사망한 일이 있었죠. 네, 이 김용길 노동자 때와 비슷한 참변이 어제 포스코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주변 설비가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한 건데요. 이 고인은 사고 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포스코에는 컨베이어 벨트와 연결된 언로더라는 운반 설비가 있습니다. 이 철광석 같은 원료를 퍼 나르는 설비이고요. 이게 수동으로만 작동이 됩니다. 이 점검이 진행 중일 때는 이 컨베이어 벨트와 언로더가 멈춰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네. 이 컨베이어 벨트는 멈췄지만 이 언로더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인 지난해 12월 추락과 트럭 사고로 2명이 숨졌고요. 또 이번 사고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무려 19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협력업체 직원이 14명입니다. 올해 초 포스코 회장이 직접 안전관리 강화에 3년간 1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안전감독을 통해 1,0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계속 돌아갔고요. 또 참사가 또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또 일어났죠. 네, 이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었는데요.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이 과정에서 아이의 몸 곳곳에 멍자국을 발견했고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이의 이모 그리고 이모 부인 30대 부부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아이는 친부모와 떨어져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모에게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동생이 조카를 키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맡아주고 있었다라며 아이를 몇 번 때린 적은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아이가 왜 욕조에 빠지게 됐는지 학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정권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한 그런 문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 이 문건이 공개된 것은 아닌데요. SBS는 어제 이 국가정보원의 고위 관계자가 그 여야 국회의원 299명의 모두의 구체적인 개인 신상 정보가 문건 형태로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고 털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 근거는 문건의 존재를 자신이 직접 확인했다라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자는 문건 작성 시점은 이명박 정부 권대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09년 9월 이후로 추정이 되고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여야를 망라하고 국정 방해 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지시한 걸로 보이기에 사실상 사찰 문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문건에는 의원들의 치부가 담긴 내밀한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 내역과 탈세 여부 등 구체적인 자금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또한 최근 사찰 피해자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국정원의 사찰 문건 일부가 공개된 것은 있지만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777님께서 정 기자님 꼼꼼한 브리핑 뉴스 잘 듣고 있습니다. 설 즐겁게 보내세요라고 미리 인사 보내주셨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내일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023님께서는 이번 설에는 우리 농산물 구입해서 소박하게 집에서 보내려 합니다. 그립고 고향도 가고 싶지만 코로나 없는 세상 희망하면서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설이 점점 다가오는데 마음도 복잡하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오늘 내일 좀 차분히 잘 정리해서 이번 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좀 춥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출발하시고요. 낮에는 좀 풀린다고 하니까 낮에 또 활동하실 때 불편함 없게 마스크 꼭 쓰시고 안전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아랑곳하지 않다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그는 어머니의